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젊은 간병인이 나타나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연 미안했어. 오래된 서랍에서 발견한 흑백 사진 한 장. 그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인가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정숙은 아침 7시에 일어나 남편 강영호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영호는 41살에 시작한 작은 철물점을 25년째 운영하며 내년이면 정년을 맞을 예정이었어요. 정숙도 동네 슈퍼에서 계산일을 하며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정숙이 부르자 영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수저를 든 손이 떨리더니 갑자기 그릇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정숙이 놀라 바라보는 순간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말이 어눌해졌어요. 아파. 머리가. 그 말을 끝으로 영호는 식탁에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정숙은 영호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가운데 119로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급성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강직 반응이 있고 언어 기능에 장애가 왔습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당장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가족분이 혼자 간병하기엔 힘드실 테니 파트타임 간병인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아침에 바뀐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사회복지사가 소개해준 간병인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문을 연 정숙은 잠깐 당황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45살이라고 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와 단정한 차림새가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간병인이라고 하면 나이든 아주머니를 생각했는데 박서연은 차분한 말투와 성실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서연이 물었을 때 정숙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뇌경색 후 우반신 마비와 언어 장애가 온 상태라고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있는 영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아무 반응 없던 영호가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거든요. 눈동자도 평소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어머, 신기하네요. 평소엔 저희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거의 없었는데. 정숙이 놀라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마다 다르세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간병 실력은 완벽했어요. 물리치료부터 식사 보조까지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냈죠. 하지만 문제는 영호였습니다. 서연이 올 때마다 유난히 반응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상태임에도 서연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저 여자 앞에선 저렇게 또렷한 눈을 뜨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정숙은 영호의 입원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담배갑 뒤편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호와 한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여자는 19살 정도로 보였어요.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거지?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또렷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입꼬리의 미묘한 형태까지 지금의 박서연과 쏙 빼닮았던 거예요. 아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연필로 희미하게 1994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숙이 영호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어요. 결혼 전 남편에게 과거가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 지금 간병인으로 온 여자와 그토록 닮았을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정숙은 사진을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영호가 박서연 앞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반응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병원에서 정숙은 박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연이 영호의 손을 잡고 물리치료를 도와줄 때 영호는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였어요. 그건 단순히 간병인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영호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영호의 눈이 크게 떠졌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숙은 확신했어요. 저 얼굴, 그땐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 박서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날 저녁 정숙은 박서연을 병원 카페테리아로 불러냈습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았지만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서연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서연 씨, 당신 혹시 20대 초반에 강영우와 사귀지 않았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19살이었고 그 사람은 28이었어요. 정숙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당신이 우리 남편을 간병하러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네요?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병원 기사에서 강영호 씨 이름을 봤을 때 그냥 한번 얼굴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30년 전 얘기를 해보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기숙사에 살았어요. 영호 씨는 그 공장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죠. 처음엔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어요. 사회적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 차도 있고 저는 그냥 공장 여공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은 말을 멈췄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겼어요. 정숙은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영호 씨 부모님이 극렬히 반대하셨고 저도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아이를 유산했어요. 그 충격으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죠. 정숙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30년 전 남편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서연은 평소처럼 영호의 아침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숙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서연이 영호의 입가를 닦아주는 모습, 영호가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됐어요. 아, 정숙 씨 오셨네요. 서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이 영호의 손을 잡고 물리치료를 도와주는 동안 영호는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반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영호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호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어요. 말을 거의 못하던 영호가 서연의 뺨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영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안, 했어. 그 순간 정숙은 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저런 애틋한 표정을 자신에게 보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숙 씨,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당황했지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정숙을 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안에 자신이 모르는 한 조각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모르고 살았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사흘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며 자책과 분노 사이를 오락가락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대체제였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넷째 날 정숙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호 상태가 궁금하기도 했고 도망만 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박서연은 여전히 성실하게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 씨, 어디 아프셨어요? 며칠 안 오셔서.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일이 있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은 영호에게 물을 먹여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영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영호가 힘들게 말하자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밖에서 서연과 영호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서연이 영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 더는 제게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평생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냥 잠깐이었던 사람이고요. 영호는 아니 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마지막 인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숙은 그 대화를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질투와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연의 처지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며칠 뒤 영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의식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아들 민수와 정숙은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이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숙 씨, 혹시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아들과 함께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마음에 묶여 살아오셨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의아해하자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 마지막에는 조용한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게 낫겠구나 싶어서. 정숙은 박서연을 불렀어요. 서연 씨,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자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밤 영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서연이 영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정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영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연은 정숙에게 깊숙이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떠났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미움보다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영호의 49제가 지나고 일주일 후 정숙 앞으로 박서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에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였어요. 정숙은 찻잔을 앞에 놓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숙 씨께 먼저 마지막까지 저를 이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신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어요. 정숙 씨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고 전 한때였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끝까지 정숙 씨를 지키고 떠나셨어요.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30년 전 저는 어린 마음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그냥 젊은 날의 아픈 기억일 뿐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정숙 씨가 해주신 것 같아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것 말이에요. 정숙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마당에 영호가 심었던 감나무에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그 사람 참 끝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갔네. 정숙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정숙 씨께서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시길 바라며 그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숙은 그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나를 이해해 준 것도 떠난 것도 모두 사람답게 남은 거겠지. 서연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알고 물러났고 정숙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영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그 사람도 당신에 대한 미안함도. 촛불이 조용히 흔들리는 가운데 정숙은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이해와 용서가 그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하고 있었어요.